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3강 구성 전략을 세워라 중에서 이 구성 방법의 모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핵심적인 사항은 단일 구성과 복합 구성에 의한 수필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경험만으로 한 편의 수필 쓰기를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단일 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경험을 집약적이고 선조적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선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시간적인 연속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단일 구성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강렬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의 선명성도 높일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이런 장점을 지닌 반면에 굉장히 단조로울 수 있는 그런 수필이 되고 맙니다. 네, 단일 구성의 작품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작품을 들면요, 계용묵의 구두, 그 다음에 허세욱의 움직이는 고향, 피천덕의 인연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예시한 작품인데요, 저의 잡초론도 단일 구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김택일의 경주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억지로 분석을 한다면은 기성전결의 4단 구성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에서는 작가가 체질은 약했지만은 다리가 길어서 단거리 경주에서 친구들보다도 더 잘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에서 이제 이런 의미만 드러내면 되는데 좀 일관성을 해치는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구절인데요. 이를테면 만사의 공평무사한 신의 섭리의 나타남이었다 라는 구절. 그러니까 체질은 약했지만은 다리가 길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들을 이렇게 어떤 신의 만사의 공평무사한 신의 섭니다,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에서는 첫 운동의 날의 흥겨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경주에 대한 어떤 기대 상승, 그러니까 빨리 운동의 날이 와서 또 단거리 경주 할 차례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1등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를 드러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다소 미흡함이 있습니다. 운동의 전날부터 굉장히 들뜬 기분으로 운동복을 입어보고 또 그것을 아주 곱게 개서 머리맡에 두고 잔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굉장한 어떤 기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등굣길의 흥겨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도 빨리 이제 단거리 경주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언제 단거리 경주 차례가 오느냐 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운동회 풍경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의 풍경을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성전결이라고 하는 구성으로 봤을 때 통일성을 작품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단락서기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기 부분에서 전 부분으로 넘어갈 때 단락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작품에서 실제로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단락 구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이제 전에서는 출발이 늦어서 2등으로 달렸는데 결국은 3등도 못하고 등 위에서 탈락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결승선을 향해서 내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등 위 깃대를 보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등 위에 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10살 위인 사촌형과 옆총잡이 아저씨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섬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충고하기를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면은 깃대는 선배들이 가져다 준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결에서는 운동회 때의 그 교훈,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리면 되는데 등 위에 욕심을 가져서 깃대를 보고 달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 위에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내 앞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그런 교훈, 운동회 때의 그런 교훈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김택일의 그 경주는 다소 통일성이나 일관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은 기성전결 4단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작가는 이 작품을 쓰기 전에 기성전결이라고 하는 4단 구성에 의해서 이 작품을 써야겠다고 하는 구성 전략을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둘 이상의 경험을 활용해서 한 편의 수필을 쓰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복합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 이상의 그 화제, 경험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사건이라고 해도 좋겠는데, 둘 이상의 그 화제를 병렬적으로 연결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병렬적으로 연결시킬 때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화제들을 등가적으로 이렇게 병렬시킬 수도 있고, 또는 어느 하나의 화제를 주된 화제로 삼고 그 주된 화제, 나머지의 화제들은 그 주된 화제에 종속적인 그런 화제로 이렇게 그 연결하는 그런 두 가지 구성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복합 구성의 장점은요, 굉장히 그 작품을 정치하게 짜서 직조할 수 있는 그 구성의 수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굉장히 정치한 구성을 갖춘 수필 쓰기에 유리하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경험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사유의 그 깊이를 가져올 수 있고, 또 통찰의 깊이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점은
이와 같이 여러 이제 경험들을 동원해서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통일성을 상실해서 산만해지기 쉬운 이런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합 구성에 대한 그 작품 그 예시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지원의 그 일야구도하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또 저 앞에서 이미 제시한 저의 작품 믿음이 재앙이다도 복합 구성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의 수필은 이런 복합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의 일야구도하기는 병렬 구조 중에서도 종속적인 병렬 구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에 9번 그 강을 건넜다고 하는 그 황하를 건넜다고 하는 그 경험이 주된 경험이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집이 개울 옆에 있었는데 여러 번 개울물 흐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르게 들렸다고 하는 그 경험을 전체 경험 속에 종속시켜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작품 그 믿음이 재앙이다에서는 세월호 사건과 그 다음에 미생고사 그리고 공자와 그 제자들이 주고받았던 그 이야기를 어떤 대등하게 연결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등가적인 병렬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재기의 자리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작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제 단락 1, 2, 3, 4, 5, 6 단락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이 이제 그 문제 제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자리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는데요. 자리가 무엇이기에 모두가 그렇게 애써 지키려고 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요. 독자들로 하여금 자리라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의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조병화의 시 의자 읽기의 체험을 통해서 자리는 쟁취하고 지켜야 할 그런 공간이 아니라 물려주어야 할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암시가 됩니다. 물려주다, 요 글자가 틀렸습니다. 물려주다. 그리고 이제 이 다섯째 단락은 그러니까 이 2, 3, 4단락을 거치면서 그 어떤 얻어낸 그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대한 그 윤리적인 당위를 제시한 결론적인 메시지에 해당된다 할까요? 그러니까 자리를 향한 욕망이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심각해진 그런 오늘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감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자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적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1단락과 이 다섯째 단락 사이에 배치한 요 세 단락은 자리를 두고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사례를 나열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의 크기에 따라서 점층적인 연쇄로 배치했습니다. 단락 2보다는 단락 3에서, 단락 3에서보다는 단락 4에서 불거지는 욕망이 더 크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2, 3, 4 단락이 점층적 구성을 온전히 갖추는 데에는 사실은 2단락으로는 부족하고 또 4단락일 필요까지는 없죠. 그러므로 이 단락의 순서를 우리가 바꾼다거나 여기서 또 단락을 이 세 단락을 더하고 또 덜면은 전체에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구조적인 전체성이나 그것이 내뿜는 의미 표출은 사실은 이건 이제 이 5단락으로만으로 이제 충분하죠. 대부분의 수필이 지닌 정석은 그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이나 의미를 집약하는 것으로 결말을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째 단락이 바로 어떤 의미가 집약된 또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작품은 마지막 한 줄 단락을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나 자신에게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은, 이 마지막 6단락은 이 앞부분, 그러니까 1에서 5단락까지 이 앞부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배타적인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5단락까지가 그 대중 일반을 향한 외침이라면은 이제 이 마지막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기능상으로는 2토막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한 토막, 그러니까 1에서 5까지 한 토막, 그 다음에 6단락 한 토막, 이렇게 2토막이면서 형식상으로 보면 6토막으로 구성된 그런 수필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한 줄의 이 언어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논란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한 줄 언어는 독자에게 강한 충격적 자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여기서 이제 나 자신은 작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면서 독자에게도 나 자신을 지목하는 언어로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말이 아니라 독자 개개인을 특별히 지목하고 말하는 뜻하죠. 그래서 윤리적인 훈계가 주는 충격과 자각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6번째 단락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은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단락이 없어도 이 작품은 훌륭한 구조적인 정합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수필쓰기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수필쓰기가 점점 아주 복잡한 복합 구성에 의한 글쓰기로 나아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서 맹복도 이제 복합 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이퍼 텍스트적인 구성과 시네틱스적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낯선 그런 용어들이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